안녕하세요. 서술의 기초이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점화에 대한 이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점과 초점,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는 용어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시점은 point of view, 초점은 focus입니다. 그러니까 초점하는 영어로 focalization이 되죠. 19세기에 영화가 발명되면서 소설과 영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했는데요. 초점화는 영화로부터 소설이 직접 영향을 받아서 발전시킨 기법입니다. 기존 소설에서는 없었던 카메라 촬영 기법을 소설의 서술에 적용시킨 거죠. 그러니까 시점은 누가 말하는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초점화는 누가 보는가에 더 중점을 둔 서술 기법입니다. 소설을 읽을 때 독자는 이야기 속의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게 되는데요. 이때 누구의 눈으로 바라본 모습을 그려낼 것인가? 그게 관건이 되죠. 장면을 바라보는 시선, 즉 눈의 소유자가 바로 소설의 초점자가 됩니다. 영어로는 focalizer라고 부르죠.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서술자는 초점자와 일치합니다. 독자가 서술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독자는 서술자의 눈을 통해 행동을 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하는 목소리의 주인과 보는 초점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도 많습니다. 목소리가 서사 속 인물의 것일 수도 있고 서사 바깥에 위치한 서술자의 것일 수도 있는 것처럼 초점자 역시 서사 속 인물일 수도 있고 서사 바깥의 서술자일 수도 있습니다. 작가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시점자와 초점자를 따로따로 설정하는 걸까요? 초점화는 독자의 생각과 감정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이야기 안에 더 깊숙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듣는 목소리에서도 생각과 감정의 강렬한 인상을 받는 것처럼 보는 시선에서도 생각과 감정의 강렬한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점화가 얼마나 중요한 기법인지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공부할 때 반드시 읽어야 되는 작품인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팔꿈치로 그를 쿡 찔렀다. 이건 무슨 뜻일까? 로돌프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는 내쳐 걸으면서 그녀를 곁눈으로 살펴보았다. 그녀의 옆 얼굴은 매우 평온해서 아무런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갈대잎 같은 연푸른 리본이 달린 타원형 모자 속에서 햇빛을 담뿍 받은 그 옆 얼굴은 윤곽이 뚜렷했다. 속눈썹이 길게 휘어져 나온 두 눈은 곧장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크게 뜨고 있지만 그 두 눈은 섬세한 피부 밑에 조용히 맥박치고 있는 피 때문에 광대뼈 쪽으로 약간 당겨진 듯한 기분이었다. 콧구멍 언저리에는 장밋빛이 어려 있었다. 고개는 어깨 쪽으로 약간 기울이고 있었고 입술 사이로는 진주빛으로 반짝이는 하얀 치아의 끝이 보였다. 나를 놀리고 있는 걸까? 하고 로돌프는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엠마의 이 동작은 그저 조심하라는 뜻에 불과했다. 이 긴 인용문에서 초점자는 이름 없는 서술자가 아닙니다. 바로 엠마 보바리를 유혹하려는 등장인물 로돌프이죠. 이 대목에서 보바리 부인의 외모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로돌프의 눈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그가 얼마나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으며 얼마나 열렬히 그녀를 갈망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서술자는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죠. 점점 더 스토리텔링에서 텔링보다 쇼잉이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점자와 초점자를 세심하게 구분하는 일은 창작자뿐만 아니라 독자 모두에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화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차례입니다. 화법은 누가 말하는가,
그리고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가에 대한 질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직접화법은 엄격히 말하면 서술이 아닙니다. 등장인물이 직접 말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물들이 직접 발화하며 진행되는 연극이나 영화에서는 서술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이 직접 발화하는 대화로만 진행되지요. 그에 비해 간접화법은 직접화법에서 인용 부호를 떼어내서 등장인물이 한 말을 서술자의 서술에 직접 녹여내는 기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문제가 있죠. 마음속에서 생각한 내용을 표현하는 직접 사고, 간접 사고를 어떻게 이야기에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식을 재현할 때 따옴표를 치고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직접 사고는 문법적인 발화에 속하는 매우 인공적인 발화 방식입니다. 모더니즘 작가들은 이러한 인공성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사고의 다른 형태인 내적 독백, 즉 인터널 모놀로그, 의식의 흐름 등의 실험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서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간접 문체입니다. 자유간접 화법 또는 자유간접 문체라고 불리는 기법은 문법적으로는 3인칭을 유지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복화술처럼 말하도록 서술자의 목소리를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용부호, 지시문, 구두점, 한정 표시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매우 자유로운 방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자유간접 문체를 써볼 수 있는데요. 직접 화법으로 써놓고 인용부호, 즉 따옴표만 떼어내도 자유간접 문체가 됩니다. 역시 마담 보바리에서 자유간접 문체가 사용된 부분만 발췌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어.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람? 그녀는 지금도 행복하지 않고 과거에도 한 번도 행복했던 기억이 없었다. 생에 대한 이런 미련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의지했던 모든 것이 일순간 무너져 내리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러나 만일 어딘가 힘차고 멋진 존재가 있다면 운 좋게 그를 찾아내지 못하란 법은 없지. 아, 과연 그런 기회가 올지. 제가 지금 읽은 대목은 3인칭으로 서술됐지만 목소리는 엠마 보바리의 것입니다. 보바리 부인의 생각은 인용 부호를 사용해서 따로 표시되지 않은 채 서술 문장 속에 그대로 섞여 들어 있습니다. 자유간접 문체를 사용하면 이렇게 인물의 목소리를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전지적 서술자 시점을 사용하지 않아도 등장인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자유롭게 서술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생각을 서술 중간에 바로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험적이면서 난해한 문체인 내적 독백, 즉 의식의 흐름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적 독백은 20세기 이후 모더니즘 문학에 등장한 이후에 지금은 많은 본격 문학에 널리 사용하는 기법이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제임스 조이스, 윌리엄 포크너 이런 작가들은 등장인물의 의식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에 초점을 맞춘 의식의 흐름 소설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율리시즈의 마지막 장에서 몰리 블룸의 의식을 직접 불러오기 위해 무려 40쪽에 걸친 구두점 없는 내적 독백을 실험적으로 펼쳐냅니다. 네, 두 기법 사이의 특징에 대해서 매번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앞에서 제가 자유간접 문체의 사례로 인용한 보바리 부인의 한 대목은 자유간접 문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문법적 3인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작을 읽어보면 더 뚜렷이 드러나지만 원문에서 보바리 부인의 마음은 3인칭 서술 가운데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내적 독백은 의식의 흐름에 보다 철저하게 치중된 기법이기 때문에 자유 직접 문체입니다.
내적 독백에서는 문법적 경계나 기준이 모두 해체됩니다. 직접적인 발화만이 막힘없이 흘러나오는 형식을 취하죠.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서술의 기법은 여러분이 스토리텔링 글쓰기를 할 때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예로 들어드린 소설들을 찾아보면서 다양한 맥락에서 서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셔서 꼭 이론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